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26년 동안 못 고치던 병이 한국에 와서 단 며칠 만에 완치될 수 있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저는 클레어 앤더슨이에요.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29살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 의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불치라고 했던 제 병이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한국 의료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아버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은 너무 일찍 찾아왔어요. 제가 3살 때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 때 저는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꾸 까치발로 서려고 했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기 일쑤였죠. 처음엔 부모님도 단순히 발달이 늦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5살이 되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성마비였어요. 클레어는 평생 걷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은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이후 제 인생은 병원과 재활센터의 연속이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 주 2회 작업치료, 그리고 끝없는 검사들. 어린 나이에 병원 냄새가 익숙해졌고 치료사 선생님들 얼굴을 가족보다 더 자주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전국 각지의 유명한 재활병원을 찾아다니셨거든요. 로스앤젤레스의 아동재활센터, 뉴욕의 신경과 전문병원, 보스턴의 대학병원까지.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현재 상태 유지가 최선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어요.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워커로도 이동하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농구하고 달리기 할 때 저는 교실에서 혼자 책을 읽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온라인으로 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캠퍼스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졸업 후엔 집에서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사 방문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5살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어요. 같은 나이 친구들은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부모님 집 2층 침실에서 휠체어에 의존한 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제시카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상황을 잘 아는 친구였는데 그날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봤어. 거기 물리치료사들이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 혹시 한국 전문가한테도 한번 상담받아보는 거 어때?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26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와 치료사를 만났는데 뭐가 다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체계적인지, 특히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른지. 그 대화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친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대해 찾아보고
관련 논문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도윤이라는 물리치료사를 알게 됐어요. 김도윤 씨는 한국에서 신경계 재활 분야로 유명한 분이었고, 특히 뇌성마비 환자들의 보행 훈련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가끔 해외 환자들을 위해 미국까지 오신다는 거였어요. 마침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김도윤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죠.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정말 떨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는 제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시애틀로 와서 저를 진단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도윤 씨가 시애틀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셨고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첫 상담은 우리 집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윤 씨는 제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클레어 씨,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뻣뻣해져요. 그때 도윤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도윤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를 관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저녁 9시까지 함께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심지어 제가 잠들 때의 자세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셨죠. 사흘째 되던 날, 도윤 씨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클레어 씨, 실례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뭔 소리세요? 도윤 씨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가화병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뇌성마비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종종 오진되곤 하죠. 하지만 클레어 씨의 증상 패턴을 보면 세가화병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진단이라니요. 그럼 저는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세가화병은 도파민 관련 질환이에요.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로 극적인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가화병 진단을 위한 DAT 스캔 검사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몇 달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검사가 훨씬 접근하기 쉽고 신경계 질환 진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계속 인터넷을 뒤지며 세가화병에 대해 찾아보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클레어야,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또 실망할까봐 무서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발 전날, 김도윤 씨가 제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도파민 관련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DAT 스캔이라는 특수 검사도 필요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만약 정말 세가화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파민 약물을 투여하게 될 거예요. 빠르면 며칠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클레어 씨,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확실한 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도윤 씨가 공항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클레어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울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이 모든 게 신선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클레어 씨, 도윤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보죠. 첫 검사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어떤 검사보다도 세밀했어요. 혈액 검사, MRI, 그리고 DAT 스캔까지. 특히 DAT 스캔은 미국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검사였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도윤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도윤 씨는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남산타워도 가고 한강도 봤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다운 해외여행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윤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원래 의대를 다니다가 물리치료학과로 전과하신 분이었어요. 왜 전과하셨어요?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지만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거든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도윤 씨가 왜 그렇게 세심하고 따뜻한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치료사가 아니라 진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던 거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클레어 씨는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화병이 확실해요. 도파민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왔고 DAT 스캔 결과도 전형적인 세가화병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26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클레어 씨.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가화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질환이에요. 다행히 레보도파라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첫 번째 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의사 선생님은 빠르면 이틀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첫날 밤 약을 복용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정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계속 뒤척였죠. 도윤 씨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만이 위로였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다리의 감각이 더 선명했어요. 일어나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제가 소리쳤죠. 도윤 씨가 황급히 들어오셨어요. 클레어 씨, 무슨 일이에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도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클레어 씨, 천천히 해요. 제 손을 잡으세요. 도윤 씨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도윤 씨가 얘기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서서히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진짜로 걸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재활 훈련이 시작됐어요. 도윤 씨의 재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받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클레어 씨의 뇌는 26년 동안 잘못된 신호를 받아왔어요. 이제 올바른 신호를 학습시켜야 해요.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걷기 연습, 균형 잡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 걷기도 힘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 복도 끝까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간병사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다른 환자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도윤 씨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윤 씨와 제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치료사와 환자 관계였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재활 훈련이 끝나면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클레어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 씨는 단순히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활 훈련이 끝난 후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그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도윤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들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건축이에요. 보세요. 처마 곡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계단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도윤 씨가 근처 전통 찻집에서 차를 사오셨어요. 오미자차와 약과를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 간식이죠. 붉은 빛이 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과일 같으면서도 뭔가 약초 같은 향이 나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때 도윤 씨가 황금색 과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약과예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기고 꿀을 발라서 만든 거죠. 한 입 베어 무늬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놀라웠어요. 꿀의 달콤함과 은은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했죠. 이게 진짜 전통 과자예요. 너무 맛있어요. 미국 쿠키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궁중 과자예요. 특별한 날에만 먹던 귀한 음식이었죠. 따뜻한 오미자차와 달콤한 약과를 번갈아 가며 먹으니 입안에서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고즈넉한 한옥을 바라보며 전통 차와 과자를 즐기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기분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네요. 다음 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곡선형 건물이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건물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도 멋있을 수 있다니. 도윤 씨가 웃으며 얘기했어요. 자하 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느 일요일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걸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환자 때문에 주말까지 희생하시면서. 희생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도윤 씨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는데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셔서 금세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윤 씨가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클레어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워요. 이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클레어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명동에 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윤 씨가 재빨리 우산을 펼쳐 저를 가려주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걸으며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도윤 씨도 비에 젖으시는데 괜찮아요. 클레어 씨만 안 젖으면 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도윤 씨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26년 동안 저는 제 몸 상태 때문에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누가 휠체어를 탄 저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도윤 씨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다음 날 재활 훈련을 하는데 자꾸 도윤 씨의 얼굴을 쳐다보게 됐어요. 집중해서 저를 지도하시는 모습, 제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시는 모습,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도윤 씨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이상하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할 때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선생님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씨, 지금까지 제 몸 상태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때 도윤 씨도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환자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아직 치료 과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저는 도윤 씨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한 달 더 머물면서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클레어 씨, 정말 괜찮으세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부모님께 설명드렸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 씨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주셨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와, 여기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동화 속 같아요. 펜션 앞마당에서 바라본 강물과 산의 풍경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자연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첫날 밤, 도윤 씨와 함께 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로 간단한 저녁을 했어요. 여보, 정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클레어 씨와 함께라서 모든 게 특별해 보여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여름밤이었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 체험이 시작됐어요.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부터요. 아주머니, 이 고추 얼마예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니 시장 아주머니가 어머, 외국인이네. 한국말 잘한다. 하며 웃어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과 한 봉지를 덤으로 주시면서 한국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우리나라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도윤 씨의 부모님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상차림이 정말 대단했어요.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오이소박이까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뭘 고생이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날 도윤 씨의 아버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레어야, 내가 우리 도윤이를 많이 변화시켰어. 원래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밝아졌다. 저야말로 도윤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님이 소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클레어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계셔요. 저도 부모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 주말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저를 설악산으로 데려가 주신 거예요. 클레어 씨,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단풍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권금성에서 바라본 전망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여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군요. 그렇죠? 저도 클레어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클레어 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저와 평생 함께 살아주세요. 설악산의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청혼이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네, 정말 기꺼이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등산객들이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우와, 외국인이 한국 남자랑 결혼한대. 정말 축하해요. 청혼을 받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회계사였지만 이제는 제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의 제안으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26년의 오진에서 한국에서 찾은 새 인생까지라는 제목으로요. 매일 2~3시간씩 집중해서 글을 쓰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며 쓰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미국 여자의 한국 생활기라는 컨셉으로 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영상은 한국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와, 외국인이 우리 전통시장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시네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도윤 씨 어머님과 함께 김치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맞아. 우리 클레어 정말 빨리 배우네. 그 영상이 10만 뷰를 넘기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기업에서 협찬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한국 음식 업체,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씨의 진정성 있는 한국 사랑이 느껴져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책 출간 계약도 성사됐어요.
유명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출간을 제안해 준 거예요. 클레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 인스타그램 협찬, 책 인쇄까지. 여보,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자립할 수 있게 됐어요. 도윤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제 콘텐츠를 본 해외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클레어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한국 여행 계획 중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도윤 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서 못 벗어났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니. 클레어 씨의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 덕분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는 글쓰기, 오후에는 콘텐츠 촬영, 저녁에는 도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도윤 씨와 결혼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책도 출간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적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가슴 뛰게 할 감동 열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겠다고요?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미쳤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3살의 아이비리그 명문대 음대생이 갑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을 말이에요. 혹시 그냥 심심해서 본 영화 한 편이 인생관을 뒤바꿔 놓았다거나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거나 하는 경험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완벽주의에 빠진 클래식 음악도였어요. 아시아 문화나 케이팝 같은 건 상업적이고 시끄럽다며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하버드 졸업장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무심한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제 이야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단 한 번의 무심한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레이첼 윌슨이고 23살의 하버드 대학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 3학년이었어요. 보스턴 근교 웰즐리에 있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변호사이고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인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제가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는 줄리어드 음대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저희 음악적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아니, 완벽주의를 넘어서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5시간씩 연습하는 건 기본이었고 한 음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연주했어요. 클래식 음악 외에는 관심도 없었죠. 친구들이 팝송이나 케이팝을 들을 때도 저는 그런 상업적인 음악이 뭐가 좋아? 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바흐의 완벽한 수학적 구조, 모차르트의 우아함, 베토벤의 숭고함이었거든요. 하버드에 입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808년에 창단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지만 항상 2등 바이올린 후순위였어요. 1등 바이올린 주자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설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 실력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서 더욱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온 건
3학년 첫 학기 말이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존슨 교수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거든요. 내년 봄학기에 아시아 연주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박 10일 일정으로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음악을 통한 문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해외여행보다는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목적지를 정하는 회의에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어요. 중국이 좋겠어요. 5천년 역사의 깊이가 있고 자금성에서 연주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라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일본은 어때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완벽하잖아요. 게다가 일본 오케스트라들의 수준도 세계적이고요. 토마스도 맞장구를 쳤죠. 대부분의 단원들이 중국과 일본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거기서 뭘 배우지? 케이팝이나 듣고 오라는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시큰둥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아시아계 단원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데이빗은 한국계 미국인 2세였는데 항상 과묵하고 진지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한국은 어떨까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러셨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다. 언젠가 너도 가보면 좋겠다고요.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데이빗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평소 할아버지와 많이 친했던 데이빗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마에스트로가 좋은 의견이네요. 그럼 투표로 결정하죠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었어요. 딱히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빗의 간절한 표정에 이끌린 거였죠. 뭐 어디든 상관없지. 어차피 다 비슷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가 51대 49로 한국의 아슬아슬한 승리였던 거예요. 제 한 표가 결정적이었던 셈이죠. 레이첼, 너 때문에 한국이 됐잖아. 중국을 지지했던 사라가 농담 섞인 원망을 쏟아냈어요. 뭐야? 갑자기 왜 한국에 손들었어? 그냥 데이빗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빗이 다가왔어요. 레이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 순간 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무심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룸메이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인터넷을 뒤지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저는 어차피 공연 몇 번 하고 관광 좀 하다 오는 거잖아라며 무덤덤했어요. 레이첼아, 한국 전통음악도 들어봐야지. 룸메이트 엠마가 유튜브로 국악 영상을 틀어줬어요. 이상한 악기들이 내는 생소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음악이야? 그냥 시끄럽기만 한데. 케이팝도 들어봐. 요즘 정말 인기 있대. 엠마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지만 저는 그런 상업적인 건 관심 없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저는 편견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3월 9일 오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아시아 공항이면 뭔가 낙후되고 복잡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겁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며 방어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진짜 충격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하나같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못할 거야 라는 편견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혹시 매운 음식 못 드시는 분 계세요? 가이드분이 버스 안에서 물어보셨는데 절반 정도가 손을 들자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음식이 다 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가이드분이 조선 왕조의 궁중음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아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표현하는 우주적 철학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에 몇몇 단원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봤자 옛날 얘기잖아라며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궁중음악 시연을 듣는 순간 그 웅장하고 신비로운 소리에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첫날 저녁, 명동에서 생긴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어요. 쇼핑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구글 번역기를 써가며 방향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지나가던 중학생이 Are you okay? 라며 서툰 영어로 도와주고 심지어 근처 카페 사장님이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건네주며 웰컴 투 코리아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지?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은 흔하지 않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이틀째 방문한 익선동 한옥마을에서의 경험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거셨어요. 서양 오케스트라 학생들이시군요. 음악의 길은 하나가 아니랍니다. 알고 보니 젊은 시절 국악 연주자셨던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찻잔을 든 손으로 리듬을 타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은 물과 기름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면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지요. 마치 이 차처럼요.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대금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젊은 음악가에게 선물입니다. 언젠가 불어보세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악기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국악을 모르는데요.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답니다. 바이올린을 하시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다만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분은 대금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입을 대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이 악기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소리를 내주거든요. 찻집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오늘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정말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옥마을을 더 둘러보면서도 계속 대금이 신경 쓰였어요. 가방 안에서 작은 무게로 느껴지는 그 악기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끌었거든요. 다른 단원들이 뭘 받았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왜인지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이네. 같이 치킨 먹을래요? 라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주셨거든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 얘기를 하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그분들이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며 함께 부르던 그 순간의 따뜻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연주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누군가 말하자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어요. 강바람에 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이 신기하게도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들렸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모두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악은 콘서트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일상 속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셋째 날 진관사에서의 사찰음식 체험은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님께서 외국에서 오신 음악 하시는 분들이시군요. 음식도 음악과 같아서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거예요 라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진정한 음악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세요. 스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앉아 있으니 정말 신기하게도 산사의 모든 소리들이 들렸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심지어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완벽한 연주에만 집착하느라 음악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흘 동안의 서울 체험은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대신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이건 관광객 대접이잖아.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라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제게 진짜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전주로 떠나는 기차에서였어요. KTX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단원들이 연신 감탄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 드라마 같다. 왜 이렇게 예쁘지? 저도 모르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과 들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
작은 마을들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 이 모든 게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네.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여행이 데이빗에게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고 방어적이긴 했지만 적어도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한국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진 풍경을 보며 와, 진짜 한국 영화 속 같다는 탄성이 절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다음날 아침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서 벌어졌습니다. 요리 연구가 김 선생님이 각기 다른 나물들을 하나씩 그릇에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오케스트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각각의 악기가 자신만의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비빔밥도 똑같아요. 김 선생님은 도라지 나무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이 도라지는 바이올린처럼 고운 선율을 담당하고 이 고사리는 첼로처럼 깊은 저음을 맡아요. 각자 다른 맛이지만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하나가 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서양 음악이 수직적 화성의 아름다움이라면 우리 전통 음악은 수평적 선율들이 만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 비빔밥처럼요. 억지로 섞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죠. 평생 개별 파트의 완벽함만 추구했던 제가 진정한 앙상블의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빔밥을 비비는데 각각의 재료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음 같았거든요. 레이첼 씨는 어떤 악기 하세요?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바이올린이요. 아, 그러면 이 콩나물을 한번 맛보세요. 바이올린의 깔끔하고 시원한 소리와 비슷한 맛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깔끔한 맛이 바이올린의 선명한 음색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도 음악이고 음악도 하나의 언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대금을 꺼내 불어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어떻게 불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아가야 잘도 잔다. 한국어였지만 그 선율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처음엔 방해가 되나 싶어 멈추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벽을 톡톡 두드리시며 계속 불어보세요. 예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어설픈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자장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즉흥 듀엣이 만들어졌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할머니와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악보에 갇혀서 정해진 음표들만 연주했던 제가 처음으로 자유로운 음악을 경험한 거였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게 진짜 음악이었어요. 다음날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만난 국악 선생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어요. 가야금을 처음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만 열면 누구나 우리 음악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직접 가야금 줄을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 줄을 튕겨보는 순간 그 맑고 깊은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처음 치는 것 치고는 손가락이 좋네요. 바이올린 하셔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소리 자체였어요. 가야금은 마음을 담는 악기예요. 기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며 아리랑을 연주하셨는데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같은 선율인데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전해졌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의 손을 따라 아리랑을 연주해보는데 서툴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려운 기교 없이도 완벽한 박자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전주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또 놀라웠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하버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줘서 고맙네라며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셨어요. 또 한 카페에서는 사장님이
외국 학생들이 전주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라며 전주 특산 초콜릿을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어요. 여행 7일차 서울로 돌아온 후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에세이오스와의 합연 무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대학로에 있는 작은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이었는데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고가 벌어졌어요. 모차르트 심포니 40번을 연주하던 중 제가 악보를 놓치고 만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악보가 날아간 건데 순간 연주가 엇박자로 흘러갈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재빨리 제 박자에 맞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박자에서 벗어났지만 모든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제 리듬을 따라와 주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이화여대 학생이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오히려 덕분에 더 인간적인 연주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다른 학생은 미국에서 와서 우리랑 같이 연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완벽한 연주보다 마음이 통하는 연주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완벽함만 추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놓치고 살았는지,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이화여대 학생들의 배려와 진심 어린 격려 앞에서 제 차가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공연 후 뒤풀이에서 이화여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음악의 정신은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즉흥성과 자유로움,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가 중요하죠. 한 학생이 가야금을 가져와서 즉석에서 연주해 주었는데 그 자유롭고 영혼이 담긴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그 학생이 제안해 저도 바이올린을 꺼내 함께 연주했어요. 악보도 없고 정해진 곡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빗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나 봐. 한국에서는 마음이 통하는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만 열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완벽함에 대한 강박 대신 자유로움을, 경쟁 대신 조화를, 차가운 기교 대신 따뜻한 감정을 추구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사실 저는 피곤해서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었어요. 9박 10일의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데이빗이 간절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레이첼, 국립국악원에 가보지 않을래?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한국에 가면 꼭 진짜 한국 음악을 들어보라고. 솔직히 망설였어요. 지친데 그냥 쇼핑이나 하고 싶어. 하지만 데이빗의 눈에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였고 결국 소수의 의견에 따라 국립국악원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국립국악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사물놀이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공연장 밖에서도 들리는 강렬한 북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4명의 연주자가 장구, 북, 꽹과리, 징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관객석까지 전해졌어요. 장구의 변화무쌍한 리듬, 북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 꽹과리의 날카롭고도 청량한 울림, 징이 깊고 신비로운 여운.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기교를 뽐내려는 것도 아니고 관객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음악 자체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공연이 끝난 후에 벌어졌습니다.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클래식 공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단원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저했지만 한 연주자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대에 올라가서 장구 앞에 앉았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어떻게 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박자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리듬을 느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전환이 일어났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라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비우고 장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리듬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악기들과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큰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정한 음악이었어요. 완벽한 기교나 정확한 박자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 장구를 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그 리듬, 다른 연주자들과 교감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장구를 치며 몸을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완벽함만 추구하며 스스로를 옥죄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거든요. 악보도 없고 정해진 틀도 없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음악을 만났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시 한국에 다시 와서 우리 음악을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때까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되물었을 때 아저씨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물론이죠. 국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고해졌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곳에서 진짜 음악을 배우고 싶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나는 음악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음악이 무엇인지 몰랐다.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음악의 영혼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만났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데이빗이 옆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꿈에서라도 만나서 고마워할 것 같아. 데이빗, 내가 한국을 추천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김 선생님, 이화여대 친구들, 사물놀이 아저씨, 모든 분들이 저에게 따뜻함과 진정한 음악을 알려주셨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간 후 제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연습실에서도 예전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단원들과의 호흡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졸업 연주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바흐의 파르티타 중간에 아리랑 선율을 융합한 제만의 곡을 연주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교수님이 걱정하셨어요. 레이첼, 졸업 연주회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게 좋을까? 교수님, 이게 진짜 제 음악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조화의 정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졸업 연주회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 바흐의 파르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아리랑 선율로 전환했어요. 관객들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마음을 열고 연주했어요. 곡이 끝나자 저는 무대에서 작은 대금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그 대금으로 아리랑의 마지막 구절을 불었어요. 그 순간 관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곡이 끝나자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활짝 웃었어요. 이게 진짜 제 음악이었어요. 졸업 후 저는 곧바로 국립국악원 국제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제 한국 경험을 이야기하자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음악의 정신을 이해하셨네요. 합격입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이번엔 바이올린 케이스와 함께 가야금 케이스를 메고서 말이에요. 마중 나온 분들을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김 선생님, 이화여대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사물놀이 아저씨까지 와 계셨거든요. 정말 돌아왔네. 약속을 지켰구나. 아저씨의 반가운 인사에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그리웠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어요. 모든 분들이 제 한국어에 깜짝 놀라시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가야금을 타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옆에서 대금을 부는 아저씨, 장구를 치는 김 선생님, 그리고 박수를 치며 함께하는 이화여대 친구들. 저희가 만들어내는 즉흥 연주는 동양과 서양이 만난 새로운 하모니였어요. 만약 중국이었다면, 일본이었다면,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을 만났고,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 음악도, 제 인생도 완전히 새롭게 작곡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 속에는 우연한 선택이 만들어낸 운명적 만남, 편견을 깨뜨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된 마음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언젠가 너도 가서 직접 느껴보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레이첼, 내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걸 보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봐.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단 한 번의 무심한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찾은 제 인생의 하모니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